어린 여동생이 오빠를 만나겠다며 부대 정문에서 울부짖자 화를 내며 안 된다며 소리치던 군인, 이 모습을 본 순찰하던 사단장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놈들이 군인이냐라며 화를 내며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원칙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기적 같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박현우의 21살은 시멘트 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한 파스 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인력시장의 찬 공기 속에서 시작되어 별이 뜨고 나서야 낡고 비좁은 단칸방의 삐걱이는 문소리와 함께 끝났다. 그의 어깨에는 가족의 생계라는 그의 나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가 중학생일 때 공사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공백은 너무나도 컸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돈 벌어오겠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집을 나갔다. 그 후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현우는 하루아침에 지병을 앓는 할머니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여동생 유나를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이 되었다. 그의 청춘은 없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미래를 꿈꿀 때 그는 작업복을 입고 오늘의 끼니를 걱정했다. 그는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고 밤에는 식당에서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았다. 그의 손은 또래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고 유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행복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저녁 늦게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현우는 낡은 벽에 붙어있는 붉은색 종이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입영통지서. 대한민국 남성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라는 그 종이는 현우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자리를 비우면 누가 할머니의 약값을 벌고 누가 유나의 도시락을 싸준단 말인가. 그는 지난 몇 달간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아버지의 사망진단서, 할머니의 진료기록부, 자신이 유나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증명서까지 산더미 같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어머님이 서류상으로는 생존해 계십니다. 법적 보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 그들에게 현우의 삶은 그저 서류철에 적힌 몇 줄의 글자에 불과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현우는 깜빡이는 백열등 아래서 낡은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10년 가까이 소식 한 번 없었던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썼다. 어머니, 어디에 계세요? 제발 이 서류에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제가 없으면 할머니와 유나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편지지 위로 떨어져 잉크를 희미하게 번지게 했다. 그는 편지를 다 썼지만 붙일 곳을 알지 못했다. 그 편지는 그의 다른 모든 편지들처럼 낡은 서랍 속에서 주인을 잃은 채 쌓여갈 운명이었다. 입영 날짜는 내일 모레였다. 입영을 하루 앞둔 날 현우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병무청 민원실을 찾았다. 그는 밤새 준비한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탄원서, 할머니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의사의 추가 소견서, 그리고 유나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까지. 하지만 민원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그의 절박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렸다. 창고에 앉아있는 직원은 지난번과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박현우 씨, 지난번에 이미 안내해드린 내용입니다. 직원은 현우가 내민 서류 뭉치를 건성으로 한번 훑어볼 뿐 제대로 읽어보려 하지도 않았다. 제발 한 번만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현우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없으면 저희 가족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박현우 씨 개인 사정이고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어머님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보호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규정, 규정, 규정. 그 단어는 마치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현우의 마지막 희망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창구 너머의 직원을 보았다. 저 사람은 과연 인간일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까? 어째서 사람의 절규를 그저 서류 위의 글자로만 취급하는 것일까? 방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그의 마지막 질문에 직원은 귀찮다는 듯 서랍에서 붉은색 스탬프를 꺼냈다. 그리고는 현우가 제출한 서류 가장 앞장에 주저없이 내리찍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반려라는 두 글자가 선명한 붉은 낙인처럼 찍혔다. 그 소리는 현우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그의 귓가에 오랫동안 메아리 쳤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반려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를 들고 멍하니 민원실을 나섰다.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하늘도 건물도 사람들의 얼굴도.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정해진 운명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병날 아침. 현우는 잠든 할머니와 유나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다. 그는 차마 그들을 깨울 수가 없었다. 이별의 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밥솥 가득 밥을 해놓고 냉장고에는 며칠치 밑반찬을 채워 넣었다. 그리고 낡은 책상 위에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두었던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와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겼다. 할머니 유나야. 나 금방 돌아올게.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사랑해. 그는 새벽의 푸른 어둠을 뚫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가 골목을 막 벗어나려던 순간 등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유나였다. 아이는 잠옷바람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려나온 것이었다. 그 뒤로는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위태로운 걸음으로 따라 나오고 있었다. 오빠, 어디가? 우리 버리고 가는 거야? 엄마처럼?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현우의 심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유나야. 오빠 금방 돌아올 거야. 나라 지키러 가는 거야. 우리 유나 지켜주려고. 거짓말. 그럼 나도 데려가. 나도 오빠랑 같이 있을래. 아이는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주름진 손으로 현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무거운 격려와 슬픔이 거친 손의 온기를 통해 전해져 왔다. 기차역까지 가는 버스 정류장. 이별의 시간은 속절없이 다가왔다. 현우는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유나를 꼭 안아주었다. 유나야, 오빠 없어도 할머니 잘 지켜드리고 밥도 잘 챙겨 먹고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 해. 오빠가 매일 편지할게. 알았지? 유나는 울음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주머니에서 밤새 그린 듯한 그림 한 장을 꺼내 현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삐뚤빼뚤한 그림 속에는 현우와 할머니, 그리고 유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빠, 이거 보고 싶을 때마다 봐. 그럼 내가 옆에 있는 거야. 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유나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작은 어깨는 서럽게 들썩이고 있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두 사람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현우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적, 유나가 그려준 가족 그림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 작은 그림 한 장은 앞으로 그가 견뎌내야 할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를 지탱해줄 유일한 등대가 될 것이었다. 논산훈련소의 시간은 현우에게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적어도 훈련을 받는 동안만큼은 집에 대한 걱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강인한 체력과 절박함에서 비롯된 도끼는 그를 최고의 훈련병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내무반. 현우는 관물대에 숨겨둔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매일 밤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그의 편지는 언제나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할머니 유나에게. 오빠는 잘 지내. 여기 밥도 아주 맛있고 동기들도 다들 착해. 훈련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냥 친구들이랑 캠핑 온 것 같아.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할머니 약 잘 챙겨 드시고 우리 유나도 학교 빠지지 말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금방 휴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보고 싶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희망만을 눌러 담아 보냈다. 그 편지가 홀로 남겨진 두 사람을 지탱해줄 유일한 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편지지 귀퉁이에 언제나 작은 하트를 그려 넣었다.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도 그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다. 강원도 최전방 살을 애는 추위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계 근무. 육체는 고됐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20살의 청년이 아닌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매달 집으로 보냈다. PX에서 파는 달콤한 과자 대신 그는 유나가 좋아하던 과자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휴가 때 사갈 목록을 만들었다. 그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은 부대 내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현우의 바로 위 선임인 김상병과 중대장인 박대위는 그의 남다른 성실함과 눈에 서린 깊은 수심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박이병, 너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군 생활은 하다 보면 다 적응되는 거야. 김상병이 툭 하고 말을 건넸지만 현우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다. 어느 날 중대장인 박대위가 현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박이병, 내가 자네 편지를 우연히 보게 됐다. 매일 밤 쓰더군. 박대위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라. 나도 이 부대도 너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현우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중대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결심한 듯 말했다. 방법을 찾아보자. 상근 예비역으로 전환 신청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전부 돕겠다. 그날 현우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희망의 빛은 아직 너무나도 멀리 있었다. 부대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현우에게 집에서 온 한 통의 편지가 그의 세상을 다시 흔들었다. 유나의 편지였다. 언제나 밝고 씩씩했던 아이의 글씨체는 왠지 모르게 힘이 없었고 곳곳에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져 있었다. 오빠,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할머니도 잘 계셔. 근데 할머니가 며칠 전에 폐지 주우러 가셨다가 넘어지셨어. 괜찮다고 하시는데 자꾸 기침을 하셔. 그리고 보일러가 또 고장 났는데 아저씨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냥 전기장판 켜고 자. 하나도 안 추워. 정말이야. 오빠 보고 싶다. 편지를 읽는 현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괜찮다는 말, 안 춥다는 말.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아이는 지금 무너져 내리는 집을 혼자 힘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는 중대장에게 달려가 휴가를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부대는 비상경계 태세 기간이었고 모든 휴가와 외출이 통제된 상태였다. 미안하다, 박이병.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중대장의 얼굴에도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날부터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차가운 방에서 기침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홀로 전기장판에 의지해 잠든 유나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자신은 이 차가운 철책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중대장은 그런 현우를 위해 상근 예비역 전환 신청 서류를 다시 준비해 주었다. 이번에는 중대장과 대대장의 강력한 추천서까지 첨부되었다. 하지만 서류가 사단본부를 거쳐 상부로 올라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더디고 길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집에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시각, 집에서는 홀로 남겨진 유나가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의 텅 빈 자리를 지키며 오빠의 편지만을 붙들고 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오빠를 내가 찾아가야겠어. 13살 소녀의 작은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겨울이 내려앉고 있었다. 박현우가 떠난 집의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썩어가기 시작했다. 13살 유나의 어깨 위로 집안의 모든 무게가 무자비하게 내려앉았다. 아이는 더 이상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 수 없었다. 아이의 놀이터는 이제 동네 골목골목, 폐지와 고물이 쌓여있는 쓰레기장이었다. 할머니의 기침은 낡은 집의 삐걱임처럼 멈추지 않았다. 현우가 남기고 간 돈은 할머니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연기처럼 사라져갔다. 유나는 더 이상 어른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는 작은 두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할머니의 낡은 손수레를 끌었다. 하지만 아이가 하루 종일 모은 폐지의 값은 할머니의 기침약 한 봉지를 사기에도 벅찼다. 절망은 아이의 여린 어깨를 좀먹어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들이닥쳤다. 뚱뚱한 몸집에 기름진 얼굴을 한 사내는 어른 남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 기세등등했다. 어이, 꼬마야. 월세가 벌써 2달이나 밀렸어. 당장 방 빼지 않으면 내년이랑 그 늙은 할망구 짐짝들 전부 길바닥에 내다 버릴 줄 알아. 사내의 추악한 고함 소리에 유나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아이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사내는 코웃음치며 돌아섰다. 일주일. 그가 주고 간 유예기간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끙끙 앓는 할머니 곁에서 잠들지 못했다.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할머니가 이 추운 겨울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이는 오빠의 편지를 부적처럼 끌어안았다. 편지 속 오빠는 언제나 웃고 있었다. 밥도 맛있고 동기들도 착하고 훈련도 재미있다고 했다. 아이는 그 거짓말을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에서는 아이를 향한 보이지 않는 폭력이 시작되었다. 낡고 해진 옷, 제대로 씻지 못해 꾀죄죄한 몰골, 그리고 아비 어미도 없는 고아라는 잔인한 낙인. 아이들은 유나를 벌레 보듯 피했고 뒤에서 수군거렸다. 한 번은 같은 반 남자아이가 유나의 낡은 신발을 보며 놀려댔다. 야, 박유나. 너네 집 거지라며? 내 오빠는 군대 가서 도망 왔다며?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울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경멸과 조롱을 작은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 모든 독은 오빠를 향한 그리움과 만나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빠만 있으면 돼. 오빠만 돌아오면 이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아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오빠를 데리러 가야만 했다.
아이의 작고 여린 짐은 이제 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끊어졌다. 유나는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엄마가 아주 어릴 적 사주었던 은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마련했다. 할머니의 병원비와 공중전화에 넣을 몇 개의 동전. 그것이 아이가 가진 전부였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의 편지 봉투에 적힌 부대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세상 모든 일의 권태를 느끼는 듯한 한없이 게으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행정반에서 당직을 서던 말년 병장이었다. 박현우 이병 좀 바꿔주세요, 제발요. 아이의 목소리는 물속에 잠긴 듯 희미하게 떨렸다. 박현우? 훈련 중이라니까. 아까부터 왜 자꾸 전화하고 그래? 병사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귀에는 한 아이의 절박한 절규가 그저 귀찮은 스팸 전화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정말이에요.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오빠 목소리 딱 한 번만. 유나는 울부짖었다. 아이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고 수화기 너머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롱이었다. 꼬마야, 군대가 무슨 심부름센터인 줄 아니? 내 사정 딱 한 건 알겠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곳이야. 다들 너처럼 사연 하나씩은 가지고 군 생활하는 거라고. 꼬우면 내가 입대하든가. 수화기 너머로 다른 병사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의 절망은 그들에게는 한낱 가십거리, 유흥거리에 불과했다. 제발 끊지 마세요, 제발. 딸깍. 아무런 미련도 없는 단절음. 그것은 유나의 세상과 오빠의 세상을 가르는 거대한 철책이 내려오는 소리와도 같았다. 아이는 끊어진 수화기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이명과 함께 아이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희망의 회로가 끊어졌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가슴속을 채운 것은 슬픔을 넘어선 차갑고 시린 분노였다. 어른들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아이는 공중전화 부스를 나와 비틀거리며 걸었다. 더 이상 돌아갈 집은 없었다. 아이는 오직 한 곳만을 향해 걸었다. 오빠가 있는 곳. 그 거대한 철책 너머의 세상. 아이는 더 이상 도움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이 직접 그 철옹성을 부수고 오빠를 구해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13살 소녀의 세상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유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 철책 너머의 현우 역시 자신의 세상이 박살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중대장 박대위는 굳은 얼굴로 사단 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서를 현우에게 내밀었다. 현우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행정 용어와 딱딱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문이었다. 서류 가장 마지막 장에 찍힌 선명한 붉은색 반려 낙인. 그것은 그의 심장에 찍힌 두 번째 낙인이었다. 박대위는 차마 현우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저 성실하고 착한 청년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대대장과 함께 인사참모부에 직접 전화까지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복사기에서 인쇄한 것처럼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해? 현우의 입가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웃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은 멈추지 않고 웃고 있었다. 박이병 정신 차려. 현우는 웃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지독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박대위에게 물었다. 중대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만약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동생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으면
그때는 서류상 규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때가 되면 제가 집에 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박대위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박대위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곧장 자신의 내무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훈련장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을 터뜨렸다. 그는 울부짖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주먹이 피투성이가 되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강철로 된 캐비닛을 내려쳤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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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은 굉음을 내며 찌그러져 들어갔다. 그의 손뼈가 부서지는 감각이 느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규정이라는 괴물을 향해, 자신의 무력함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있었다. 그의 미친 듯한 행동은 결국 다른 병사들에게 발각되었다. 몇 명의 선임들이 달려들어 피투성이가 된 그를 뜯어말렸다. 현우는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의무실로 향했다. 그 사건으로 그는 관심 병사로 분류되었다. 그의 총기는 회수되었고 그는 모든 훈련에서 열외되었다. 부대는 그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더욱 깊은 고립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철책과 규정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라는 새로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 유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서 가장 긴 길 위에 섰다. 아이가 향하는 곳은 행정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의 군부대였다. 아이는 밤새 걷고 낮에는 낯선 도시에 도착해 다시 버스를 갈아탔다. 아이의 여정은 굶주림과 공포의 연속이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잠시 잠이 든 사이 누군가 아이의 가방에 있던 빵을 훔쳐갔다. 아이는 이틀을 꼬박 굶었다. 밤이 되자 낯선 도시의 뒷골목은 무서운 괴물처럼 아이를 위협했다. 불량해 보이는 청소년들이 아이에게 시비를 걸었고 술에 취한 아저씨가 아이의 팔을 잡아 끌기도 했다. 유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한 공포와 생존 본능만이 아이를 지배했다. 아이는 오빠를 만나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다. 이틀 밤낮을 굶고 헤맨 끝에 아이는 마침내 목적지인 군부대 근처의 작은 시골 읍내에 도착했다. 아이의 몰골은 거지나 다름없었다. 며칠을 감지 못한 머리는 떡이 져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으며 얼굴은 두려움과 피로로 창백했다. 아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부대를 향해 걸었다. 산비탈을 따라 이어진 삭막한 군용도로. 길의 끝에 거대하고 위압적인 부대의 철문이 보였다. 아이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도착했다. 드디어 오빠가 있는 곳에. 아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작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거대한 절망의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부대 정문의 위병들은 철책 너머로 아장아장 걸어오는 작은 여자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꼬마야, 여긴 민간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어서 돌아가. 위병소 안의 상병이 창문을 열고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아저씨, 우리 오빠 박현우 이병 좀 만나게 해주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위병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박현우. 며칠 전 캐비닛을 박살내고 관심병사로 지정된 바로 그 이등병이었다. 안 된다. 돌아가. 면회는 사전에 허락받은 사람만 가능해. 바로 그때 행정보급관이 담배를 피우러 위병소로 어슬렁거리며 걸어왔다. 그는 철문에 매달려 있는 유나를 보고 단번에 며칠 전 자신에게 전화했던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야, 너. 내가 부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당장 안 꺼져. 행정보급관의 고함 소리에 유나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제발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오빠 얼굴만. 시끄럽고. 행정보급관은 아이의 말을 잘랐다. 내 사정 들어줄 사람 여기 없어. 한 번만 더 여기서 알짱거리면 경찰 불러서 고아원에 보내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고아원. 그 마지막 한마디가 아이가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끊어버렸다. 아이의 커다란 눈에서 투명한 눈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것을 신호로 아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현우 오빠, 내가 잘못했어. 흐어엉. 그것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토해내는 듯한 처절한 절규였다. 아이는 차가운 철문을 붙잡고 자신의 작은 몸이 부서져라 오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위병들과 행정보급관은 당황했지만 그 누구도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의 절규는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높은 곳에 가닿고 말았던 것이다. 부대 정문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광인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번호판에는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빛나는 두 개의 별 사단장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뒷좌석에는 백골 부대의 호랑이라 불리는 신임 사단장 강지훈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칼날 같은 눈으로 부대 초입의 경계 상태를 매섭게 살피고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팽팽했다. 정문이 가까워졌을 때 그의 귀에 낯선 소음이 파고들었다. 아이의 울음소리. 그것도 보통의 울음이 아닌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규. 정차. 강지훈의 나직한 명령에 차가 급정거했다. 그는 창문을 내렸다. 정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작은 여자아이가 철문에 매달려 울부짖고 있고 자신의 부하들은 그저 멀찍이서 지켜보고만 있는 실로 기가 막힌 풍경.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저게 뭐지? 아마 부대 인근 민간인 아이가 잠시 소란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사단장님. 옆에 앉은 참모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직접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땅 위로 들이우는 순간 정문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위병들과 행정보급관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다. 강지훈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울음을 그치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아이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경악하는 행동을 했다. 대한민국 육군 이성 장군이 자신의 칼날 같은 군복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울음으로 얼룩진 아이와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온 수천 명의 부하들을 호령하는 장군의 얼굴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다. 꼬마야. 그의 목소리는 겨울을 녹이는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나는 이 부대의 대장, 강지훈 아저씨란다.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저씨에게 전부 말해주지 않으련? 그 순간 절망의 철문 위로 거대한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사단장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군기들과 역대 지휘관들의 초상화는 이곳이 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지휘소임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위압감의 한가운데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앉아 있었다. 유나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두 손에 꼭 쥔 채 거대한 가죽 소파에 파묻혀 있었다. 강지우는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를 보는 대신 아이의 맞은편에 무릎을 낮추고 앉아 그저 묵묵히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이의 증언은 두서가 없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아이는 자신의 세상을 이야기했다. 돌아가신 아빠의 희미한 기억, 돈을 벌러 간다며 사라진 엄마의 뒷모습, 밤마다 기침을 쏟아내는 할머니의 마른 등, 그리고 세상의 전부인 오빠. 오빠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아이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그림 한 장을 꺼내 강지훈에게 내밀었다. 현우가 입영하던 날, 아이가 건넸던 바로 그 가족 그림이었다.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오빠가, 할머니가, 그리고 저요. 오빠가 이것만 보면 힘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힘을 주러 왔어요. 강지우는 그림을 받아들었다. 아이의 눈물 자국과 손때가 묻어 눅눅해진 그림.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세 사람의 웃는 얼굴. 그는 군인이 된 이후 수만 장의 작전 지도와 보고서를 보아왔지만 그의 심장을 이토록 무겁게 내리누르는 종이 한 장은 처음이었다. 그의 뇌리 위로 아이의 증언들이 생생한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단칸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잠드는 어린 남매와 할머니의 모습. 월세를 내라며 고함을 치는 집주인의 추악한 얼굴. 고아라고 놀리는 철없는 아이들의 잔인한 미소. 그리고 규정상 안 됩니다라는 감정도 표정도 없는 목소리로 한 가족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행정 시스템의 차가운 벽. 강지훈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절이 하얗게 변하도록 굳게 쥐어졌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지축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그의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바로 그 국가와 그가 지켜야 할 시스템에게 처참하게 짓밟힌 가장 작고 약한 국민이 울고 있었다. 그래.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을 녹일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다 알았다. 이제 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유나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부서지기라도 할 듯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아저씨가 약속하마. 오늘 밤 너는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호랑이가 자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참상을 목격하고 이제부터 피해 사냥을 시작하겠노라 선포하는 지엄한 맹세였다. 제13장 호랑이의 분노. 강지훈이 집무실의 인터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당장,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관련자 전원 5분 내로 내 집무실로 집합시킨다. 5분이다. 단 1초라도 늦는 자는 군복벗을 각오해라. 5분 뒤 집무실 문이 열리고 3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섰다. 그들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참모가 챙겨주는 따뜻한 수프를 먹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전원, 차렷. 강지훈의 목소리에 세 사람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강지훈은 책상머리에 앉아 그들을 한 명씩 머리부터 발끝까지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운 압박감으로 그들을 짓눌렀다. 보고해.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오후 14시경 우리 사단 정문 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보고하도록.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간인 아동이 부친을 찾는다며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부친이 아니라 오빠다. 강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소란이 아니라 절규였다. 계속해. 다음은 중대장 박대위였다. 그는 그나마 용기를 내어 현우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려 했다. 사단장님, 박현우 이병은
내가 지금 박현우 이병에 대해 물었나? 강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지금 너희가 저 아이에게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보급관의 차례였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네가 저 아이의 전화를 받았나? 예, 그렇습니다. 자네가 저 아이에게 꼬우면 내가 입대하든가라고 말했나? 송구합니다. 자네가 저 아이를 보고 경찰 불러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나? 사단장님, 그건... 쾅! 강지훈이 거대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집무실의 모든 것이 울렸다. 내 놈이 인간인가? 내 놈이 군인이야. 내 놈 가슴에 달린 그 계급장은, 내 놈 어깨에 걸친 그 군복은 저렇게 작고 힘없는 아이들을 짓밟고 협박하라고 국가가 달아준 것인 줄 아나. 그의 분노는 조용한 분노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보다 수천 배는 더 무겁고 무서웠다. 너희는 오늘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한 명의 무장하지 않은 13살 소녀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너희는 너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놈들 손으로 직접 짓밟았다. 이것은 단순한 근무태만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반역. 그 단어에 세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강지훈의 분노는 책임자 처벌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 즉 생명보다 규정을 앞세우는 관료주의의 심장을 찌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대위에게 현우에 반려된 상근 예비역 신청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서류를 받아든 그는 모친 생존이라는 반려 사유와 그 아래 기계적으로 찍힌 인사참모부의 직인을 오랫동안 노려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사단 인사참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나 사단장이다. 지금 당장 박현우 이병의 복무 전환 관련 서류 다시 확인해라. 수화기 너머의 인사참모는 이례적인 사단장의 직접 호출에 당황하며 앵무새처럼 규정을 읊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그거는 규정상. 그 규정, 누가 만들었나? 강지훈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 규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죽어가는 한 노인의 생명을 책임져 주나? 그 규정은 지금 내 집무실에서 울고 있는 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나? 대답해, 이 사람아. 서류상의 죽은 글자 몇 개가 살아있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가? 대한민국 육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고작 그 종이 쪼가리 하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었나? 그의 논리적이고도 송곳 같은 질책에 수화기 너머의 인사참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잘 들어라.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지훈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권한으로 지금 이 순간부로 내 놈들이 신주딴지처럼 모시는 그 종이 호랑이 같은 규정의 효력을 내 관할 구역 내에서 정지시킨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박현우 이병의 상근 예비역 전원을 금일부로 승인한다. 이것은 협조 요청이 아니다. 사단장의 명령이다. 불복할 시에는 내일 아침 국방부 감사실에서 나를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이상.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반려 서류를 두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마치 죽은 나비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눌렀던 거대한 관료주의의 벽이 한 리더의 결단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훈련도 작업도 없이 내무반 한 구석에서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던 현우에게 마침내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사단장님께서 찾으신다. 현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자신의 분노 표출과 동생의 부대 방문. 그 모든 것에 대한 징벌이 내려질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자. 그리고 제발 우리 유나만은 무사하기를.
이병 박현우.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볼 것이라 생각했던 장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를 향해 달려오는 작고 익숙한 형체. 오빠! 유나였다. 현우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동생의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박혀들었다. 두 사람은 부서져라 서로를 끌어안았다. 유나야, 내가 왜 여기에 어떻게? 오빠 보고 싶었어. 너무 무서웠어. 두 남매는 한참 동안 서로의 등을 끌어안은 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들의 울음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강지우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호랑이라 불리는 장군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남매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현우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박이병.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는 이 철책안의 그 어떤 군인보다도 더 치열한 전장에서 더 외롭게 싸워왔다. 그런데 우리는 너의 조국은 그런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강지우는 현우의 어깨를 잡고 그의 고개를 들게 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못난 지휘관을 용서해라.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해서 너와 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정말 미안하다. 이성 장군이 일개 이등병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한 국가가 상처 입은 아들에게 건네는 뒤늦었지만 진심 어린 위로였다. 그 순간 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와 절망의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집으로 가자. 강지우는 두 남매를 이끌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서 그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복종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사죄의 경례였다. 부대 정문 앞에는 강지훈의 별이 박힌 관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 차를 타고 병원에 계신 할머님께 가거라. 내가 직접 모셔다 드리겠다. 강지훈의 파격적인 제안에 현우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달리는 차 안. 유나는 긴장이 풀린 듯 오빠의 어깨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현우는 잠든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그의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에게도 너만 한 아들이 하나 있다. 앞 좌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녀석이 어렸을 적 내가 전방에서 근무하느라 한참 동안이나 집에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었지. 어느 날 아내가 전화를 했더군. 아들 녀석이 매일 밤 내 군복을 끌어안고 잠이 든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저 멀리 있는 가상의 적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 당연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너를 보니 그 시절의 내 어리석음이 떠올라 부끄러워지는구나. 그것은 장군과 병사의 대화가 아니었다.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대화였다. 현우는 처음으로 가슴속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앞에는 이미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미리 연락하여 할머니를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할머님의 치료는 이제부터 군이 책임진다. 의료비 걱정은 단 한 푼도 할 필요 없다.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의 거친 손은 그 어떤 때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절망의 산이 한 사람의 결단 앞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몇 달 뒤 현우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상근 예비역으로 편안하게 군 복무를 마쳤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은 할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새 식구는 군에서 지원해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현우는 낮에는 성실하게 일했고 밤에는 동생의 숙제를 봐주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고 대신 손주들을 위해 따뜻한 저녁밥을 짓는 행복을 되찾았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저녁이었다. 세 식구는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나눠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시콜콜한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유나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제잘거렸다. 그 평범하고도 소박한 풍경을 현우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그토록 치열하게 버텨왔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박현우 이병의 사건은 백골 부대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강지훈 사단장은 전 부대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을 직접 브리핑했다. 그는 스크린에 현우의 반려된 서류와 유나가 그렸던 가족 그림을 나란히 띄웠다.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한 짓이다. 우리는 저 아이의 눈물 대신 이 죽은 서류 쪼가리의 권위를 선택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국가의 모습인가?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규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규정이 사람을 잡는 덫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정은 최소한의 원칙일 뿐, 그 규정을 운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지휘관의 마음이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지휘 방침을 선포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백골 부대의 최우선 원칙은 규정이 아닌 사람이다. 모든 지휘관은 서류 너머에 있는 너희 부하들의 삶과 가족을 먼저 들여다보아라.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자는 내 부하가 될 자격이 없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그날 이후 백골 부대에는 박현우 파일이라 불리는 새로운 지침이 생겼다. 그것은 모든 신임 장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휘관의 자세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다. 1년 뒤 현우의 가족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다. 현우는 작은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유나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현우는 시내에 나가 아주 예쁘고 고급스러운 액자를 하나 사왔다. 그리고는 지난 1년간 자신의 군복 주머니 속에서 부적처럼 간직해왔던 유나의 꼬깃꼬깃한 가족 그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는 그림에 접힌 부분을 정성껏 펴고 먼지를 털어내어 액자 속에 고이 넣었다. 그리고는 거실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액자를 걸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유나가 액자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오빠, 내 그림을 여기에 걸어놓은 거야? 창피하게. 현우는 활짝 웃으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창피하기는. 이건 우리 집 갑오다. 이 집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보물이라고. 그는 액자를 바라보았다. 삐뚤빼뚤한 그림 속에서 세 식구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러 강지훈은 명예롭게 군을 떠나 이제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체로 강지훈 할아버지께라고 쓰여 있었다. 편지는 유나가 보낸 것이었다. 장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유나예요. 저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우리 오빠는 더 멋있어졌고 할머니는 더 건강해지셨어요. 저희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전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철문 앞에서 울고 있던 저를 안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활짝 핀 코스모스 밭을 배경으로 늠름한 청년이 된 현우와 수줍은 소녀가 된 유나, 그리고 인자한 미소를 띤 할머니가 서로 꼭 붙어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강지우는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사진을 자신의 서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있는 가족사진 액자 바로 옆에 나란히 세워두었다. 한 나라를 지킨 늙은 호랑이의 서재에 그가 지켜낸 또 하나의 작은 국가가 따스한 햇살 아래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